오늘 좋은 밤. 나비. 8살인가 9살 때 나는 처음으로 나비 잡기를 시작했다. 그다지 재미를 느낀 것은 아니어서 다른 애들이 하니까 따라 해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10살이 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다. 완전히 나비 잡기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나비 잡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나비 잡는 일에 미쳐서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 먹는 일까지 깜빡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학교를 쉬는 날은 빵 한 쪽을 호주머니에 넣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녔다.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는 어린 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풀꽃 향기가 코를 찌르는 어느 날의 정오와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과 신비로운 숲속의 저녁.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나비를 노리고 있다.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 다가선다.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았다.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나비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반짝이는 반점의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의 하나하나, 가는 촉각의 갈색 잔털의 하나하나가 뚜렷이 보일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어른이 된 이후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나비 잡는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장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다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 발라 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나비를 고정했다. 애써 수집한 나비들을 초라한 상자 속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친구들에게 곧잘 내가 잡은 나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나비 상자는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가진 것은 대개 유리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에 푸른빛 거즈를 친 사육 상자로 사치스러운 것들이었다. 나는 이내 친구들에게 나비 상자 보여주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주 가끔씩 썩 마음에 드는 나비를 잡게 돼도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누이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나비 한 마리를 잡았다. 우리 고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푸른 날개의 나비였다. 기쁨에 들뜬 나는 푸른 나비를 이웃집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이었다. 에밀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깜찍했지만 약간 건방진 게 흠이었다. 나비 잡는 솜씨는 보잘것없었으나 수집물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가 뛰어났다. 게다가 그는 나비의 찢긴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느끼며 그를 미워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잡은 진귀한 나비를 보여줌으로써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에밀은 천천히 푸른 날개의 나비를 뜯어보았다. 마치 대단한 전문가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아주 귀한 나비임을 인정하며 10전짜리 가치는 되겠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눈을 빛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촉각이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촉각이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2개 떨어졌다느니 하며 이죽거렸다. 녀석의 혹평 때문에 나는 좋았던 기분이 형편없이 나빠졌다. 그날 이후 나는 2번 다시 에밀에게 내가 수집한 나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제법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비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놀라운 소문 하나가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이웃집 에밀이 점박이를 번데기에서 직접 길러냈다는 얘기였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었다. 친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아직 점박이를 잡은 아이가 없었다. 나 또한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나 겨우 보았을 뿐이었다.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점박이에 애착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몇 번이나 그림책을 들여다보며 언젠가 점박이를 잡고 말겠다고 다짐하곤 했던 것이다. 나무둥치나 바위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갈색의 점박이는 새가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올 때마다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인다고 했다. 그때마다 새들은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점박이를 에밀 녀석이 떡하니 길러낸 것이다. 에밀이 점박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나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식사를 마친 뒤 몰래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다. 에밀은 자신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늘 그것이 부러웠다. 나는 발 뒤축을 들고 조심스럽게 에밀의 방으로 접근했다. 다행인지 도중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실물을 내 2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방에 놓인 2개의 나비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점박이는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날개판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갈색 벨벳 날개가 길쭉한 종이 쪽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날개판을 끌어내려 털이 돋친 젓갈색의 촉각과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띤 날개의 선, 양털 같은 털을 가진 점박이를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이내 점박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살짝 뽑았다. 그러자 4개의 커다란 무늬가 그림에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찬란한 빛으로 나의 눈앞에 드러났다.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렸다. 나는 점박이를 손에 놓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날 나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 점박이를 떼어내어 손바닥에 올린 후 급히 에밀의 방을 나왔던 것이다. 나비를 오른손에 감추고 조용히 층계를 내려왔다. 그때 아래편에서 누군가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나비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그제야 비로소 양심의 눈을 떴다. 동시에 온몸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들키면 끝장이었다.
나는 나비를 쥔 손을 허겁지겁 저고리 속에 집어넣었다.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계단을 올라온 것은 그 집의 하녀였다. 나는 태연하게 하녀와 엇갈려 현관을 나섰다. 얼굴이 홍시처럼 달아오른 가운데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양심의 소리가 나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괴로운 심정으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결국 나는 다시 발길을 돌려 에밀의 방으로 들어섰다. 주머니에서 손을 뽑아 나비를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점박이는 앞날개와 촉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울고 싶어졌다.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산산이 바스러져서 이어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도둑질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멍한 얼굴로 손과 책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날개의 갈색 분이 손끝에 잔뜩 묻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날개에 바스러진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나비를 완전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뜰 안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양심의 가책이 나를 수시로 괴롭혔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내게 충고했다. 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정 안 되면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주겠다고 해보렴. 만약 그 상대가 에밀이 아니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리라. 하지만 에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될 때까지도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머니가 재차 말했다. 오늘 중으로 찾아가야 한다. 결국 나는 에밀을 찾아갔다. 에밀은 나를 보자마자 점박이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누가 그랬는지 점박이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소행인지 고양이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나비를 좀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한 뒤 촛불을 켰다. 못쓰게 된 나비가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부서진 날개를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 위에 펴놓았다.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나는 담담한 얼굴로 모든 게 내 소행임을 밝혔다. 에밀은 격분하거나 큰 소리로 나를 꾸짖지 않았다.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제 너란 놈의 실체를 알겠어. 나는 에밀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밀은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앉아 비웃는 눈으로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는 네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네가 나비를 다루는 솜씨 또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다.
나는 친구의 나비를 못쓰게 만든 나쁜 놈이 되었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소년으로 내 앞에 당당히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날 나는 한 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는 경과를 묻지 않은 채 조용히 내 볼에 키스를 해주었다. 잠들기 전 나는 그동안 애써 수집한 나비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 그런 다음 핀으로 눌러놓은 나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나는 손으로 나비들을 비벼서 죄다 가루로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들.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자니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넝마 조각을 잇대어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렸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자니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를 몹시 싫어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소리 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의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흰 보료를 깐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서 잔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부의 아이들 5명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깁고 있는 자니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라도 하겠는가? 식구들을 앉아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니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 소리를 뚫고 간간히 어린애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다. 자니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아, 끔찍해. 자니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목쉰 소리로 땡땡 울렸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자니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 그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조차 고급스러운 빵이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다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든지 아이들이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다. 자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해 자니는 외투를 걸친 후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는 했는지, 등대불은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추웠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에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냈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 세차게 몰아쳤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파닥거렸다. 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이는 저 여자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었어. 자니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자니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눕다니. 저 여잔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자니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자니는 돌아서 가려고 했다. 비에 온몸이 젖어 갑자기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자니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휘청대던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집안을 두루 비춰주었다. 말이 집이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이구석 저구석에서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에 벽 근처에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과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커다랗게 벌린 싸늘한 얼굴은 꽁꽁 얼어붙은 절망과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임종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듯 쭉 뻗은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죽은 여인의 발치에는 때에 전 포대기에 아기 둘이 누워 있었다. 파리하게 야위긴 했어도 금발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아기들이었다. 아이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모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으로 몸을 덮어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질 듯 조용하고 가냘팠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자니는 갑자기 외투 속에 뭔가를 훔쳐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았다.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흥분한 듯 보였다. 그녀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따금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지쳐서 난 바보야, 바보. 혹시 그이가 왔나? 오지 않았군.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때려주기라도 했으면. 난 몹쓸 짓을 했어. 그이가 차라리 내가.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 왔어. 하느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남편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자니는 가슴을 졸이며 한동안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비가 멎더니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바다는 성난 듯 아우성쳤다.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와 함께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하고 그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당신이군요. 자니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똑바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정말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긴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지. 글쎄,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우였어. 뭐랄까, 꼭 미친 악마야. 마치 배를 공치기라도 하듯이 마음대로 들었다 내려놓고 밧줄을 금방 끊어놓고 선체를 마구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글쎄, 그저 이렇게. 자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뜨개질을 하고 있지요. 간밤에 어찌나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두려웠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죠.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으니까.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걱정하듯 말했다. 두 내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잔이는 큰 죄라도 지은 듯 겁을 집어먹고 더듬더듬 말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죠. 더구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아직 저 혼자 앉지도 못하는걸요. 자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자니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그는 못내 안쓰럽다는 듯이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쩌지?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가 어린 것들부터 데려와요. 그러나 자니는 말뚝에 묶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빨리 가라니까.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고는 말없이 그녀의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올렸다. 이불 속에는 과부의 두 아기가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